이어서 구성의 곤란성 여부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 대법원 요 판례죠. 2019후 10609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모두 구성의 곤란성을 뛰어넘고 생략하고 바로 효과의 현저성만 판단했습니다. 이게 뭐 다른 판례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뭐라고 언급했냐면 요 판례들에 대해서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냥 효과 현저성을 먼저 판단한 케이스라고 그냥 이전에 있던 대법원 판례를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고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비치 판례가 나온 건 아니고 기존 판례를 안고 가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대법원 판례에서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즉, 이 구성의 곤란성에서 세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진보성 인정되려면 요거나 요거 중에 하나만 인정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의 곤란성 판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이질적이거나 양쪽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게 효과 현저성을 보는 중요한 판단의 내용인데 그럼 당연히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즉 구성의 곤란성이 없더라도 효과 현저성이 있다면 그대로 진보성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과 현저성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재되어 있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 그다음 추론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만일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는 새로운 자료,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입증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22년 기출 21년에 선고가 되고 바로 나왔죠. 이런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최근 판례 자료, 연도별 판례 자료를 좀 참고하셔서 시험 직전에 잘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보성 인정 요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요 판례가 나오기 전에 가장 중요했었죠.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 발명에 포함되는 하해 개념들 모두가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질적 효과, 전혀 다른 효과가 있으면 가장 좋고 만약에 동일한 효과라고 하더라도 양쪽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질적 효과가 없으면 이제 양적 차이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죠? 주로 나오는 많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상위 개념이 있고 상위 A가 있고 만약에 두 개를 선택을 했어요. A9을 선택을 하고 A7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선택 발명이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각각에 대해서 그렇죠?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하위 개념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하위 개념 이 각각 모두가 그렇죠? 효과가 있어야 된다. 즉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모든 개념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각 개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또 다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놔뒀는데 요거는 개념이라고 하는 구성에 대한 문제고 구성은 모두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근데 만약에 여러 효과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두통 치료제를 봤으니까 상위 개념이 있고 그다음 하위 개념 A9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두통 치료 효과가 있고 부작용 감소가 있다. 두 개가 있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A9을 선택하면서 두통 치료 효과가 현저히 상승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부작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떨어졌다. 이게 두통 치료 효과는 올라갔는데 부작용이 갑자기 세졌어요. 그러면 이건 인정할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여러 효과가 있어요. 그죠? 하나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구성 하나의 효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때는 선행 발명에 대해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쪽으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효과가 아니라 그죠? 그중 일부라도
두통 치료 효과만이라도 그런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나아가서 참고 판례가 물론 특허원 판례긴 합니다만 주로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효과는 적어도 선행 발명 효과와 비슷한 정도는 돼야 된다. 즉 부작용이 감소되는 거는 유지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현저성이 인정되는 효과 위에 나머지 효과가 선행 발명에 비해서 현저히 나쁘다면 선택 발명 효과가 선행 발명에 비해서 특별하고도 현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맞죠? 만약에 이게 감소되면 누가 이거를 발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고 나머지 효과는 비슷한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언급됩니다.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참고 삼아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하위 개념 모두라는 점이 키워드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신규성, 진보성을 봤고요. 그 다음에 명세서 기재 방법. 지금까지 제일 중요했던 게 뭡니까? 선택 발명에서 효과였죠. 효과가 있는지, 그러면 당연히 그런 효과가 있는지도 명세서에 기재해 줘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비교 실험 자료나 대비 결과까지 기재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택 발명 효과를 이해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해야 규배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나왔었고요. 과거에는 좀 완화된 기재 방법이었었고 최근에는 엄격한 기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완화된 거에는 비교 실험 자료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엄격한 기재에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비교적 최근 판례, 이번에 2021년에 판시된 거기 판례에서는 일단 명세서에 기재된 걸로부터 추론할 수거나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되고, 나중에 추후에 비교 실험 자료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했죠. 약간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구분이 된다. 2013년도에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판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두 개 다 구분해 놓으시면 되면 딱딱 뭐가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니고 두 개 다 가져가시면 된다. 그때 다른 것 같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관련 문제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신규성, 진보성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건 나중에 수치 한정 발명에서도 나올 텐데, 이제 선택 발명에서 어떻게 보면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을 선택하는 거니까 일정 부분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위 개념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현저한 효과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게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특허 발명에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죠? 이거는 반대네요. 그죠? 인정하기 어려워.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즉 진보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없는 경우에도, 그죠? 선행 발명을 특허 발명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이 구체적으로 게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는 뭡니까? 신규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런 선택 발명이나 수치 한정 발명에서 진보성 있으면 신규성 있는 걸로 봐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효과 현저성만 보기 때문에 효과 현저성이 있으면 진보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신규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논리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신규성과 진보성은 독립된 특허 요건이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도 현저한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게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신규성은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수치 한정 발명 가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의 관점으로 또 나오는 이용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용관계 성립이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 발명은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되실 것 같고, 특히 신규성, 진보성 판단하는 법리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더 많은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카페에 들어가셔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